시사 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다몽 네 번째 판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뉴페이스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오셨어요. 네.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온 신수키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현재 시드니 소재 찰스 스튜어트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세계 60개국에서 온 학생들을 상대로 영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늦게 했어요. 근데 오늘 광화문에서 1인 시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하셨어요? 1인 시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지금 미북 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세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첫째가 북핵 폐기고, 두 번째가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세 번째가 어떻게 통일을 하나, 이 세 가지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일부러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고, 트럼프도 인권 문제를 많이 끄집어내다가 지금은 김정은이를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인권 문제를 지금 많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북핵 폐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아무리 다 해도 내가 북한이 북핵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과학자들을 갖다가 다 죽이지 않는 이상. 그렇지만은 우리가 북한 폐기라는 것은 인권 문제도 거론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탈북자 문제,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또 북한 체제가 이렇게 와야 되는 이런 것이 사실은 협상의 주제가 돼야 되는데 협상이 좀 지금 너무나 놀라운 표현을 쓰셨어요.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한 폐기. 어쩌면 이게 우리의 주제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간에 또 많은 얘기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남양주 별내동에서 온 김지혜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분이 이렇게 두 분이고요. 김지혜님과 신숙희님 두 분이고요. 그리고 늘 이제 같이 하는 우리 이승민 변호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박 여사님 계시고, 윤희원님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그 5.18 문제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유지선 선생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허강 말고 허광일 선생님도 위원장님,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김 박사님 계시고, 늘 애쓰시는 에스라 목사님 계시고요. 그렇게 저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니다. 저는 이 자유통일에 관한 시뮬레이션 시간이 앞으로 단기적인 어떤 그런 효과보다는 길게 통일 과정에서 늘 다시 리뷰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번째, 저희가 세 번째 할 동안에 참 중요한 얘기들을 했어요. 개혁개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실제로 만약에 제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민변의 그 탈북 여성들 북송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다 이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태영호 공사, 영국 공사의 그 책, 우리가 3층 서기실의 암호를 이제 읽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잘 몰랐던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북한을 퍼즐을 맞추면서 이제 오늘 이제 미북 회담이 있었는데요. 미북 회담 이후에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각자 좀 진단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으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책 우리 어떻게 읽어야 하나, 오늘 네 번째 판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은 그 각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얘기하면서 좀 독후감을 먼저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도 변호사님 항상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네.
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스포일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재밌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그 재미없을 수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태공사님께서 전문적인 외교관이시고 그 국제 정세에도 밝으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진 것은 그 북한 핵 개발을 중국이 원치 않았다라는 쪽에서 이렇게 서술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다른 면으로는 또 조금 그 파악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이중적인 모습으로 외면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바라지 않고 자기는 억제했다는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 은밀하게 볼 때는 파키스탄과 연결을 지어준 것도 중국이었고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의 핵 기술이 절대 저렇게 진보할 수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 양쪽으로 파키스탄 뭐 나아가서는 이란 이쪽을 서쪽 방패로 삼고 방패 혹은 뿌리겠죠. 동쪽에서는 또 북한. 그래서 양쪽에 뿔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달리 서술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도 변호사님께서 시작하시니까 정말 본론으로 바로 들어오는군요. 먼저 도 변호사님이 너무나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태호 공사의 책은 정말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중요한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과연 중국이 애초부터 북한의 핵에 대해서 견제하는 입장이었을까? 아니면 도와주는 입장이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태공사님의 책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로 좀 신선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분들한테 독후감을 먼저 또 들어보겠습니다. 박 여사님 좀 아이스 브레이킹 부탁해요. 저 이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열심히 읽어왔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중국의 진짜 개입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어떤 보조를 해주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분명히 어떤 그 도움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그 공사로서 그 참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이 일을 해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 외무성에 굉장히 많이 계시겠구나. 그뿐만 아니라 이 북한 안에서 굉장히 큰 바람이 밑에서부터 불고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역시 중국의 북핵과 관련된 중국의 역할 문제는 우리가 따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또 에스라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예, 저는 이 책에 워낙 많은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새롭게 알게 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북한의 고위공직자들의 속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런던 그 장애인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하려고 할 때 처음 그 제안서를 올렸을 때는 거절됐거든요. 북한은 장애인 정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감추고 싶어하는 분들이고 뭔가 보여줄 만한 게 없는데 태공사가 개인적으로 그 제안서를 이제 논조를 바꾸어서 다시 시도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장애인 올림픽에 이 사람들을 파견하면 우리 조선에 유리한 정세를 만들 수 있다. 유리한 정세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바꿨을 때는 그게 채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북한 장애인들을 장애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체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을 때는 활용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태공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한 고위공직자로서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 기회가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체제를 보위하고자 하는 정권의 그 의도를 이용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북한 고위공직자들 가운데에는 북한 정권의 이해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충성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어쩔 수 없이 충성하면서 한편 자기가 가진 재량 범위 내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남한에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거나 북한 체제를 보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굉장한 이야기거리가 되고 또 규명해야 될 어떤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전 참 재밌게 읽었고요. 제가 한 3주 전 정도에 제가 완독을 하는 바람에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게 있지만 전체적인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제가 받았던 교육으로는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북한 분들 이렇게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뭔가 홀리거나 뭔가 이렇게 씌어가지고 뭐 좀 비유컨대 뭔가 이 사교 같은데 이렇게 빠진 어떤 그런 집단 내지는 뭔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로봇처럼 이렇게 탁탁 움직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는다. 그게 저의 어떤 편견이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그런 희로애락이 다 있고 어떤 비판하는 것도 있고 또 이 태영호 공사 같은 분은 엘리트 외교관이지 않습니까? 이 분의 어떤 그 자기의 공직에서 어떤 삶을 보니까 이런 본인의 그 북한이라는 체제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국심과 어떤 북한 체제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을 어떤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또 이미 북한에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시장 경제적인 그런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내지는 뭔가 개인 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통일을 단계적으로 뭐 이렇게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뭐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뭔가 만나는 접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뭐 부정적인 내용도 아주 많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좌우를 떠나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필독서를 읽으시고 북한의 실체를 명확하게 아시고 또 북한 주민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민 변호사님이 읽은 이 독법이 사실은 이 책이 아마 겨냥하는 가장 중요한 그 출판 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북한 그러면 너무나 추상화되어 있고 선이나 악이나 뭐 이런 어떤 추상적인 인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의 호흡이 있고 삶이 있고 고뇌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야지 사실은 북한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특별히 외교관의 눈으로 본 북한이 참 놀라웠어요. 사실 아까 이제 북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북핵을 어떻게 했나 그 핵 문제는 북한 내부에서도 아마 가장 비밀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관이 그 정도 되는 최상급의 그 비밀을 다 다루는 건 사실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은 따로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공사의 시각으로 본 북한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느낄 때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저는 북한을 이제 2.14 30대 원칙이나 이런 신정화된 북한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북한이 대외적으로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인 현대 국가의 어떤 그런 채모를 보여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올림픽에 나간다든지 이런 그런 현대 국가적인 그런 걸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사실 외교관들이 할 텐데 그럼 북한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일 거예요. 외국 문물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시각이라든지 그런 생각의 내용들을 알게 된 것이 좀 뜻깊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후감을 이제 제가 중간에 좀 했는데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본격적인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는 책이 두꺼워갖고요. 아직 5분의 1밖에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방송인이라고 할까요? 뭐 방송인이 공사 따위가 뭘 알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유시민 씨가 네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꼭 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 나대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씨는. 그러니까 공사 따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좀 평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읽었던 것들은 좀 사건 중심에 관한 거였는데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외교관 생활 가운데 해프닝들이 참 많았는데 가장 지금 머릿속에 남는 거는 김정일 지시로 교황을 북한의 평양에 초빙하려고 했던 그 해프닝. 근데 결국 이제 초빙이 안 됐던 그런 사건들이 좀 머릿속에 남고 또 하나는 1990년 중반인가 북한 외교관들이 담배 밀수하려다가 또 이렇게 잡히고 여권도 뺏기고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이게 아까도 저희가 그런 얘기했지만 북한의 어떤 외교적인 방식들이 굉장히 치밀하지 않은데 치밀하지 않은데도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 어떻게 보면 제 표현이 지금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우스꽝스럽지도 하지만 그럼에도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저한테 되게 놀라운 참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그 배면에 이제 깔려 있는 그런 모든 사건들에 대한 배경들은 사실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참 비참하기까지 한 상황들이죠. 왜냐면 외교관들이 그렇게 미술을 한다든가 담배를 판다든가 그리고 배지 얘기 나왔잖아요. 김일성 이제 배지, 김정일 배지를 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교관들이 너무 박봉에 시달리다 보니까 양복점을 가야 되는데 다른 외교관들은 굉장히 좋은 양복점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필수로 마치는데 그런데 갔을 때 이 비참하게 배지를 달고 가서 외교관이 당해야 되는 쪽팔림. 물론 하나의 어떤 변명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들이 책 속에서 참 잘 이렇게 쏙쏙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매진말을 하면 그 선생님께서 꼭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베스트셀러를 쓰시는 그분이 꼭 책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그분의 독후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조금 더 첨언 드리자면 유시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약간 언급하자면 좀 읽어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그 사람은 아마 안 읽어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읽더라도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대충 읽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본인이 삼남안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여기 코멘트 저기 코멘트 하는데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국가가 아주 좀 헐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북한 외로 나가는 외교관들의 삶은 좀 헐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최고 어떤 김정은 주위의 최고 권력층 그쪽에서는 아주 탄탄하고 놀라울 정도로 이게 정교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비밀 유지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것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놀랐습니다. 선생님 저기 북한에서 외교관 그러면 어떤 인상입니까? 그리고 태봉사님 직접 만나보셨죠? 예, 제가 우리 태용호 공사님을 한 몇 번 걸쳐 만났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김미용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황장엽 선생님도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모셔보고 그다음에 태용호 공사도 이제 가까이에 몇 번 이제 만나보면서 제가 느꼈던 유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은 어찌 보면 천재적 두뇌를 가진 멍석한 천재이시고 그렇지만 그분도 어찌 보면 우유부단함이라는 것도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기대도 컸고 때로는 좀 실망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태용호 공사를 만나보면서 다 아시다시피 태용호 공사는 황장엽 선생님 다음에 이곳이 나온 인물로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대우를
저 한남엽 선생님 그 레벨에서 이제 그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본 태용호 공사는 나이는 저보다 거의 10년 아래지만은 소신과 원칙이 뚜렷하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똑똑한 분이시고, 그분을 만나본 탈북자 사회의 리더들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한국 사회의 태용호라는 이름이 비록 어떤 그 모멘텀을 걸쳐서 높은 경지에 올라왔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태용호와 같은 이런 인물을 우리 탈북자 사회의 중심에 그 모셔놓고 우리 어떤 진지를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는 게 우리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놓고 볼 때에 태용호 공사가 아까 그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중국 때문에 중국의 개입을 상당히 이제 미력하게 이제 이 책에 서술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태용호 공사는 여기 오셔가지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을 맡아가지고 그쪽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번에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그곳에서 손을 떼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거든요.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 아마 이 책이 아마 서술이 진행됐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 정권이 친중 정부인 조건에서 이 책에 이제 대한 어떤 암암리에 중국에 대한 비위를 거슬리지 않게끔 어떤 모종의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태용호 공사는 제가 봐왔던 그 어떤 분들 중에 정말 특출하게 뛰어나게 똑똑하시고 명석하시고 그 다음에 성견지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람을 33,000여 탈북자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이 대화를 기억하면은 정말 조국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중추 세력으로 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공사님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은 저희도 다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제가 궁금한 거는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외교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아니 외교관이라고 하면 뭐 이북에서 가장 이제 그 뭐죠? 뭐 잘 나가는 직업, 그다음에 뭐 선망의 일종의 뭐 엘리트라고 보는데, 근데 그분들도 제가 좀 알고 있는 몇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김정은 정권의 어떤 그지 말과 행동을 따라하고 그걸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해 나가서 어떤 때는 막 현지 특히 중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내가 좀 몇 분 좀 알고 있었는데, 현지 생활은 어떻게 하면 모든 자기들이 나가서 돈도 벌고 그다음에 그 이제 뭐 북한 정권의 어떤 나팔수가 돼가지고 선전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생활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 장사하다가 이렇게 들켜가지고 국지적 망신한 걸로, 그다음에 또 이제 심지어 뭐 마약 장사, 유조 가달라 유조 합의 장사 하다가 또 이렇게 잡혀서 온 사람들로 그거 다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봐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정말 나가서 정말 북한 정권의 가장 예민한 감시를 받고 많이 살더라고요. 그 외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는 항상 국가 보위부 요원들이 배수를 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김정은이 그다음에 김정일이 김정일 배지를 달고 다니지만 그 뒤에는 항상 이제 총구가 따라 다닌다는 그런 민중 같은 거죠. 김 박사님은 이 내용은 다 이미 다 아는 거였죠? 네, 뭐 저는 뭐 거의 그 개개 사안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지만은 그 시스템은 대충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읽어본 대목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김정철이 이제 에릭 클랩튼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왔던 그 장면인데 태용공사가 61시간을 보좌를 했더군요. 근데 이제 그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서 뭐라고 설명은 안 했지만 그 같은 아들로서 동생이 이제 1인자가 돼버렸고 자기는 뒤로 물렸는데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김정은은 행복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북한에 친구가 없어요. 같이 놀 사람도 없어요. 한참 게임하고 술 먹고 놀아야 되는데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김여정이하고 이제 김정철이하고 한 잔 먹고 놀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김정은 같아요. 한반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 예, 같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인자가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행복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기타를 발견하고 막 연주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아이처럼 그 기타를 안고 보듬고 나는 오히려 김정철이가 1인자가 안 된 것이 본인한테는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 김 박사님께서 좀 감상적인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참 이 태영호 공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이게 이분은 이제 정말 망해가는 왕조에서 어떤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그걸 어떻게 충성 봉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 예, 그런 노력,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인간의 이런 노력, 순수함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이게 이런 모습이 한 70년대, 80년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고 근대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을 일궈낸 그런 세대들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는가. 다만 이제 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들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사셨고 우리는 이제 다행히 정말 제대로 된 파운데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태용호 증은 3층 서기실의 암호의 그 암호가 뭔지를 스포일을 해버리셨어요. 예, 이제 서기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죠. 또 북한 공부를 했지만 사실 서기실의 존재가 알려진 게 오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요. 서기실이 어떤 존재냐고 묻는데 이제 형식적으로 비유를 하면 청와대 비서실 같은 걸로 일단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정책적 보좌는 하지 않습니다. 서기실이. 그리고 이제 과거에 조선시대 때 승정원이라고 하는 왕명 출납 기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왕명만 출납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실은 말은 중앙당 서기실이지만 실제로는 김씨 수령과 그 일가를 안위부터 먹고 자는 일상생활까지를 철저히 보좌하는 아주 규모도 방대하고 또 따라서 힘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3층 서기실의 암호 그래가지고는 엄청나게 전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에릭 크립튼 표 6장을 최고급 자리를 사라는 그게 왜 그러냐면 해외에 있는 공간하고 평양하고 이렇게 교신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이렇게 유출이 돼요. 도청을 하거나 해서 풀어버리기 때문에 물론 해외에서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도 암호를 걸고 또 자기 내부의 대사관 직원들도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암호를 건 겁니다. 뭐 서기실 자체가 암호가 아니라 암호가 뭐 핵 문제도 아니고 에릭 크립튼 저도 참 좋아하는 이제 그 뮤지션인데 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 자매 이 3남매의 삶과 이 서로 북한을 어떤 사람은 소녀 가장이 지금 나라 맞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던데 아까 저는 유 작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참 어이상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소녀가 참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말을 좀 돌리면 혹시 지금 읽으신 분 중에 독후감 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에피소드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 누가 호위하는 줄 모른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국에서 소환을 하면은 굉장히 긴장한다는 거죠. 이 소환이 이게 숙청을 의미하는 소환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는데 그러면은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둘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부르니까 이게 대체로 둘을 부를 때 그 중에 하나는 소위 이제 숙청의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감시자인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데 참 그 인상적인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숙청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죄수의 딜레마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도망가지 못하는. 저도 그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인상적이군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태공사가 아니라 그 백모 그분이 이제 그 숙청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와이프가 영국에 남아 있던 와이프가 자기도 남편과 같이 지방으로 숙청돼서 내려가겠다고 선택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참 지고지순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참 그 이런 생사를 함께하는 부부가 있구나. 강철한 씨가 예전에 얘기할 때 자기는 그 수용소로 들어갈 때 엄마가 이혼을 하고 평양에 남고 이제 그 동생하고만 갔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그런 좀 원한이 쌓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깨지지 않고 나중에 이 가족은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 스웨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모습이 참 비극적인 체제 속에서 얘기지만 인상적이었어요. 그 중요한 지적 같은데요. 그런 인간애를 북한이 굉장히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을 통해서 강조하고 세계 사람들을 많이 속입니다. 왜냐하면은 근대화된 사회일수록 그런 순정애가 남아있는 사회가 드물어요. 그런데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마치 중세시대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순애보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주의 사회를 미화하는 대로 흔히 소재로 쓰이는 거예요. 예술화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나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는 뭐 북한에서 그런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고모부도 그렇고 저희도 이북에서 추방됐어요. 가지고 했는데 사모님이 안 따라오셨죠? 왔죠. 다 왔는데 나는 부모님들 우리 고모부님들 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근데 두 분이더라고요. 여자 쪽이 아주 강해가지고 이거 같이 수용소로 들여보내면 여자 쪽에 어떤 간부, 그러니까 형제라든가 높은 이제 그 뭐 국가 중요 직책이라든가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강제 이혼시키고 그 다음에 이건 같이 쳐내깔이 된다 하면 그걸 같이 무조건 나가라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가족이 몽땅 다 수용소 남편이 잘못했지만 뭐 잘못한 것도 아니죠. 말 때문에 했는데 이런 애들까지 다 수용소 끌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 이혼시켜가지고 버리는 이런 실화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떤 대목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틀 전에 태영호 공사 연설에 강연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 책을 구입을 했거든요. 우리 그 애국팀에서 책을 구입을 며칠 전부터 계속 했는데 저는 어차피 한국에 오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에 가서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읽기 시작해서 어떻게 초판 조금만 좀 읽었어요. 그렇지만 그 강연에서 제가 조금 느낀 점이 그 태영호 공사가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6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그 6가지 이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자가 질문하기를 왜 북한에는 김정은 밑에서 장성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고목으로 비롯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좀 군 부대 내에서 좀 이렇게 반란을 좀 일으키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 체제를 좀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조직을 만들고 있대요. 제가 자세히 이제 그때 듣지는 못했는데 무슨 어떤 그 군의 장성이 여기 있으면 그 부하들은 자기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부하들한테 전달 지시해도 저 지시가 전달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같은 장성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돼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을 특히 북한 핵에 관심이 있는 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리얼한 보이스를 듣기 위해서 또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다 스포일 해버리면 아마 이 출판사에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제가 이제 길게 얘기할 때는 조금 조절을 좀 할게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좀 전에 촉보가 금방 떴는데 그 서명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CVI 그 포기한다 이런 그게
문구가 없고 그 소리만 이렇게. 일단 이제 기사가 뜨긴 떴는데 이면 계약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그 저는 처음부터 완전한 핵폐기는 허구다. 갈루치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완전한 핵폐기를 하려면 핵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은만 알겠죠. 그러면 몇 개 숨길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므로 이건 처음부터 허구입니다. 다만 선언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김정은 입장에서 그거 다 내놓겠습니까? 바보 아닌 다음에. 근데 그 마음이 좀 우리가 이렇게 허전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원칙적인 말씀으로 드리자면 고전적인 그 마키아벨리의 책에 그때까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반추한 거죠. 높은 성이 절대 그 참주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높은 성벽을 쌓는, 반대로 오히려 높은 성벽을 쌓는 군주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높은 성벽을 왜 쌓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있으니까 쌓죠. 예. 결코 선정을 베푸는 사람이 높은 성벽을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고 밝았던 마키아벨리의 그 서술이니만큼 저는 이 대목에서 환기해 보고 싶습니다. 높은 성이 결코 참주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그럼 결국은 태공사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북한 핵 폐기라는 것은 쉽지 않겠네요. 포기하지 않겠죠. 이 사실을 위해서 좀 숨겨놓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세스 자체는 그래도 의미 있게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문장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별명이 많으시지만 대통령께서 어글처럼 별명을 말씀하시면 회자되는 말이라서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평화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주위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얘기하는 대로 한반도 비핵화가 되고 그 말 자체도 참 잘못된 말이지만 그렇게 다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듯이 전갈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북한에게. 그러니까 그 전갈에게 그 독을 빼라라고 하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독이 빼면 전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핵을 없애라, 완전하게 CBID 형식으로 없애라고 하면 이제 북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저는 이 책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태공사님 얘기 아니라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보다는 사실은 이명재 아들 이용호와 그 이수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북에 계실 때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이수용이나 이수용은 이용호. 저는 이제 남한에 와서 이수용이라는 이름을 이제 알았죠. 북한에서는 이철이라는 이름으로는. 김 박사님 어떤 사람들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수용은 이제 과거에 이철이라는 이름으로 스위스 대사를 오래 했고 스위스 대사 시절에 김정은이 현지 유학을 할 때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가장 측근이죠. 물리적인 측근이죠.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으로 측근이 됐고요. 이용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책 제목에 서기실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명재로 서기였어요. 그러니까 금수저죠. 그리고 뭐 책에도 나오지만 사람은 인품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워낙 배경이 좋아서 일찌감치 실세로서 승승장구할 것이 예고됐던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 이수용하고 이용호 두 사람이 뵀었겠죠. 그러니까 핵심 회의에. 하나는 국제 담당이고 하나는 외무성이고 투톱이죠. 이용호 관련해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몇 개월 동안 핵군 축에 관한 영문책을 사서 아주 다 읽었다고. 다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허약해 보일 수 있는 북한 그 외교 체제를 강력하게 만드는 한 축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전문가가 있는 거죠. 엄청난 전문가가 그 체제에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인상적이었어요. 북한에 그런 사람이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군부 같은 경우는 이영호 전 총참모장이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당의 지금 대남단장 김영철이가 또 그렇게 실력자라고. 지금 김영철 예. 오늘도 배석했죠. 그런 인물들이 북한에 한 명씩 있어서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그 나름대로 자기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계백장군이 예. 지금 북한 같이 참 이 시스템은 너무나 악한데 거기에 이렇게 충신들이 있다는 것은 참 묘한 느낌을 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본심이 우러나서 충신보다도 지금껏 자기들이 살아온 환경과 그다음에 북한에서 감행되고 있는 김치 왕조의 공포 정치, 처형 정치에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이런 그 세뇌가 됐고, 그다음 또 그렇게 살아야만 자기 이제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제 그 자기 자리라든가 가족, 뭐 친척들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뭐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제 생각으로 허 위원장님은 참 충성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 뭐 북한에 있을 때에 내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 허강일은 변하지 않는다. 변절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뭡니까 충성심을 가지고 그 청년 사업들, 그 다음에 내가 맡겨진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뭐 이제 그 선농방송이 허강일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도 말했지만은 피동적인 자세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체제에 진짜 그걸 숙명으로 생각하고 충성한, 뭐 어찌 보면은 과거 허강일이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없지 않아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북한 저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제가 첨부해 말씀드린다면 김일성 시대에도 우리 김 박사님은 아실 겁니다. 경제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정준택이 정준택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일제시기 최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최고 엘리트였고 최고의 멍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 김일성한테 최대 충성을 발휘했던 사람이지만 아버지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된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김정일에 의해서 숙청되는 이런 순환을 겪는 걸 보면은 숙청 대상에는 퀴동이든 주동이든 관계없이 독재자의 희생이 되는 건 불보듯.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소위 말하는 수령에 대한 그 충성심이 자연스럽게 우려 나오던가요? 저는 정말 충성심의 열의를 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당시 당과 수령에게 자신이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도 조개와 같이 바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게 가능한 게요. 북한이 뭘 먹고 사느냐 하면 두 가지를 먹고 살아요. 하나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만이에요. 예. 철저히 기만당한 겁니다. 예, 또 맞습니다. 그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 두 개가 북한을 먹여 살리는 생명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러시아로 탈북공으로 나갔을 때 뭔가가 보였나요? 아니면 한국에 와서 보였나요? 저는 러시아에 나가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 제12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모스크바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나가려다가 어머님이 미해명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이남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충청도 분이었죠. 그래서 부득불 할 수 없이 이제 러시아로 들어갔는데, 러시아에 있으면서 제가 선택했던 게 뭔가 하면은 거기서도 이제 청년들을 수정주의 사상으로 물젓지 않게 그들을 교양하고 했었는데,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 머리가 순식간에 바뀌는 게 뭔가 하면은 우연한 기회에 제가 통제하고 있던 청년으로부터 우리 한국 방송, 그때 당시 KBS 사회교육 방송입니다. 그걸 딱 한 번 듣고. 한 번이요? 예, 한 번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듣고 제가 생각했던 게, 이 방송을 통해서 남한에 있는 우리 가족을, 친척들을 찾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발단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남한의 친척들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게 이제 결국 보위부에 북한 보위부에 들통나면서 부득불 그때는 할 수 없이 탈출했지만은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내가 그게 하늘이 준 천운이었다. 천운이 그때 당시 내가 탈북하지 않았으면은 오늘과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태영호 공사가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의 반기를 들고 결과적으로 이 체제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 그 과거 뭡니까 북한의 태영호 공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변함없이 수령에 충성해온 그분이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그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결단을 가지고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태영호 공사님의 그 말씀이 또 이 책에 담겨진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도 함께 이런 지난번에 저는 이주성 선생님 말씀하시던 게 굉장히 많이 들려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데 계속 북에서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게 돼서 좀 죄송한데 괜찮아요? 아니 여기 보면 또 인상적인 게요. 그 비전형 장기수 얘기가 나와요. 그 굉장히 좀 신선한 증언이 나오는데 북에 계실 때 올라왔죠. 그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분들 왔을 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 아버지한테 나쁜 세뇌교육을 받아요. 나쁜 세뇌교육이 어떤 거예요? 네. 저 사람은 석효왔고 저거 어떡하지? 막 속상하더라고요. 반동이었어요. 반동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 왜 저렇게 올라오지? 이 나라가 이런 줄 모르고 와서 저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난 완전 반동이셨는데. 선생님이랑 좀 다른 케이스. 저도 사실은 제가 그때 우리 회사 신문사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계 인권사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인상적인 게 이 사람이 40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북한 가서 처음으로 장가를 간 거예요. 잘 살고 있었던 것처럼 좀 묘사가 됐는데 그 영국 사람이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요. 나중에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일어설 때쯤 돼서 근데 돈 안 갖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배상금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배상금을 이제 말하자면 그 구금이 부당하다 뭐 이렇게 해서 엠네스티랑 그런 작업들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돈 말을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결국은 사실은 이미 북한 사람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3, 40년 동안 북한 사회 또는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식세계나 정신세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 착각에 빠진 거고 그래서 북한도 저들을 데려갔지만 동평양에다가 특별한 지구를 만들어서 공안에다 딱 가둬놨죠. 괜히 나가서 딴소리하면 큰일 나니까. 저는 이번에 카톡방에 5.18 때 보상을 2억인가 보상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사진이 이제 아마 우리 기자들 속에서는가 예리한 사람들이 아마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 하나를 보고 이거 북한 사회의 전면을 그대로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얼굴이 북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아마 북한 사람도 북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참혹하게 고뇌. 예. 그래서 이게 참 남한에서 스스로 그 북한에 대해서 신봉하고 따랐던 사람들의 운명이 결과적으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예, 월북해서 여기서 보상금 받아갖고 2억을 받아가지고 수령님한테 충성하겠다고 갔는데 그 길이 결과적으로 하얀 길에 접어든 어떤. 전에 뭐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도 굉장히 나이브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북중 국경지대 관광하다가 갑자기 그냥 북한으로 쑥 들어간 거죠. 많았죠. 예, 그래서 잡아가지고 너 왜 왔니? 하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조사할 때. 이 친구가 이제 나 우리 저 김정일 장관님 시절 김정일 장관님 종전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보이부에서 이거 또라이 아니냐. 다시 내보냈어요. 다시 내보냈죠. 너 미쳤니 하면서. 네, 너 미쳤니 하면서 뺨을 때리고 밥값 갚다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보이부도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그렇게 돌려보냈는데요. 지금은 그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질로 지금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가 옛날이라는 거죠. 지금 그만큼 원비어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가 있다고 보고 구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갖다 완전 통제구역이라는 책하고 이 책하고 두 개를 같이 읽어서 어디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북한 그 주민들이 임수경이가 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고 아 참 정말 뭐 남한에서 온 사람이 뭐 정말 뭐 천사 같다고 그랬던 하여튼 뭐 아주 대단하다고 이렇게 봤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남한으로 돌아갔잖아요. 남한에 돌아갔는데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썼대요. 근데 그 사람들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감옥에서 편지를 쓸 수 있느냐고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 더 충격은 뭐냐면 아까 북송 얘기를 하셨던데 북송 그러니까 비전향 장기수로 이제 우리나라 남한 대한민국 그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자기가 북한으로 가겠다고 갔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도 또 충격받았는 게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감옥에서 그렇죠. 살 수가 있었느냐고. 왜냐면 북한 같으면은 뭐 얼마 안 돼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40년을 예, 살았죠.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인모가 북송됐잖아요. 네네. 뭐 그걸 보고 신념과 의지하신 해갖고 무지 뛰었는데 네.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뭐 그 북한에 가보고 저 좋은 감옥 좀 보자고 그래서 외국인이 오면 보여주는 뭐 사리원에 가면 감옥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이인모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있던 데보다 훨씬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인모 입을 아주 그냥 틀어막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임수경이 국회의원도 됐잖아요. 네, 사실. 사실 우리 그 말씀 드리니까 저도 이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임수경이 왔을 때 임수경이 활동하는 영역을 보고 저 남한의 대학생 정말 똑똑하구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북한 대학생들의 모임을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쭉 끌고 나가는 거 보니까 그 한 가지만 보고도 대한민국의 대학교의 그 어떤 교육의 질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 있는 과정에 그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끌어올리고 막 홍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저 여자가 저래가지고 그 한국에 나가서 살 수 있겠는가? 진짜 그렇게 했어요. 예, 진짜로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나갈 때 여기에 누굽니까? 문견이 와가지고 데리고 나가다가 처음에 가려다가 못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서 이제 당점을 넘어온단 말입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에 저는 깜짝 놀란 게 여기 나온 다음에 임수경이가 아까처럼 지금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까 형을 맞고 근데 형을 받고 자기 조카 이름도 무슨 한한가 이름을 줘주고 옥중에서 편지도 쓰고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여기 뭡니까 그 남북 적십자 회담 아마 취재단이 왔을 거예요. 고위급 회담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성북구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임수경의 아버지 이름 임판호라는 거, 우리 그 옛날에 그 시대라는 책에 총련에서 나오는 시대라는 책에 그 부분을 여러 개 자세히 아주 정확히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시대책의 한때에는 그래서 아마 그 탐독 부수가 더 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임수경이 연예인만큼 유명한 거예요? 예, 북한에서는 당시 아니죠. 수령님의 형과 통일의 꽃이라는 통일 전사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북한은 임수경이를 활용하려고 했지만은 정권을 활용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역작용을 해서 임수경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진정한 자유와 물질적 풍요로움을 알게 된 거죠. 그때 20대 그 대학생이었던 그 제 친구 얘기가 자유의 향기? 네. 그런 느낌, 정말 신선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임수경을 보냈던 사람이 지금 림종석이에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임수경 얘기가 길게 해서 좀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임수경 씨가 평양에 가서 보여주었던 모습들 아까 그 뭐
거침없고 자유분방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장점이죠. 그 사람 특히 대한민국의 고또래 여성들 중에 독특하게 그런 임수경 씨만 갖고 있는 독특한 장점인데 그런 모습은 사실 임수경 씨가 자기가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북한 당시의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뭐 찰랑찰랑한 단발머리라든가 디스코 바지라든가 이런 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북한 동년배들에게 끼쳤던 영향, 그걸 임수경 효과, 또 임수경 신드롬이라고 내가 명명을 해서 쓰는데 굉장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임수경 씨를 만났거든요. 네. 근데 첫인상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슬퍼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 이제 그만두고 나서 지금 뭐 하시냐 그랬더니 통일에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의도 쪽은 이제 안 보고 싶다고 국회의원 하면서 상처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진짜 우연히 이렇게 편집실에서 그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통일이 뭘까? 무슨 통일일까? 정말 그냥 아련하게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통일이라는 것이 참 우리 사회를 여러 가지로 찍고 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처럼 자유통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얘기는 좀 에피소드 같지만 장금송 얘기는 좀 하고 싶더라고요. 원래 장금송이 자살한 건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죠.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뭐 장성택이하고 김경희하고 유일한 혈육 아닙니까? 근데 걔가 뭐 결국은 그 처지에 적응 못하고 자살해버린 바람에 귀중한 자녀를 잃었죠, 부부가. 그래서 그 부부한테도 굉장한 상처가 됐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이를 뒤에서 돌봐주면서 아마 자식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고 하여튼 이 집안 그 김씨 집안하고 얽히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럴까 싶긴 한데 혹시 북한에서 장금송 들어보셨어요? 들을 수 없죠. 들을 수가 없죠. 저는 여기 나와서 들었습니다. 저는 좀 인상적인 게 왜 근데 장성택 딸까지 대장 동지라고 불러야 되는지 도대체 이 우상을 어느 수준까지 하는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더 좀 인상적인 것은 이 장금송이 그 평양의 카사노바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를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을 이제 특히 엄마가 뜯어 말리는 바람에 결국은 프랑스에 자살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면 안 읽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더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주 순수한 사랑이 있구나라는 생각 하나가 있고 그 사랑을 자기도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서 장성택하고 김경희 결혼도 유명한 스토리 아니에요? 예. 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놓고 딸은 그렇게 결혼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반대한 그 김경희의 심리가 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박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 같아요. 내 자녀가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결혼은 자녀들이 하는데 욕심은 부모가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게 남북한을 떠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제 북한 체제 특유의 이제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북한은 중요한 게 뭐냐면 수령과 그 집안의 건의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왜 북한에서 봉기가 안 일어나느냐 인민들 그거 태용공사가 잘 설명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북한의 장성들은요 다 쿠데타를 할 수 없는 무지랭이들을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싸우기 위한 장군을 앉히는 게 아니라 김정은 일가에게 덤벼들지 못하는 사람을 앉혀놔요. 똑똑한 사람 절대 거기 별 달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시 통제가 심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체제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 게티스버그 연설이 나오잖아요.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나오는데 북한은 오브 더 수령, 바이 더 수령, 포 더 수령이에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김씨 가게의 건의에 훼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태영호 공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군대도 사실 남한을 석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지만은 그 군대의 한 뭐 60% 이상을 이 김정은이를 보호하는 데 쓰는 그렇죠. 네, 그게 우선이죠.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은 북한이 상당히 정말 심각한 그 신정 체제,
인간 신을 보위하는 체대라는 것을 구체적인 여러 가지 장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책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몇 마디 못했는데 1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각 여기 계신 분들에게 딱 한 1분씩만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이 책과 관련해서 아니면 또 태용호 공사랑 관련돼서 한 짧게 코멘트 좀 해주시고 마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 태공사가 직위는 굉장히 높은데 한 달 봉급이 $1,0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선망받는 직업이 대외 부분에 종사하는 그럼 크게 두 가지죠. 하나 외교관 아니면 무역 관련 교역하는 사람인데 건의는 이쪽이 많아요. 대외관계 무역이요? 외교 쪽이.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태공사도 여기 오셨지만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태용사님도 노가다 좀 해보고 남한 현실에 좀 들어가서 세상에 이런 그분이 딱 알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전부터 그 어디 세탁소 같은 거 뭐. 아니 빵 제조기. 부인. 예, 빵 만들 생각하셨다 그거 하더라고요.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근데 뭐 좀 공사장 가보셨어요? 우리 이주정 선생님 가셨어요? 그럼요. 얼굴을 봤으니 공사장은 좀 안 어울려요. 아니 뭐 할 수 없죠. 뭐 처음에 와서는 다 해봅니다. 가족을 데리러 보니까 자연인에도 나왔어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한전에 근무하기 전 그 넉 달 동안에 이 도로에 나가서 보도블로크도 놔보고 그다음에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도 몇백 부씩 돌려보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찾으니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후회하신 적은 그렇죠. 예, 저는 후회한 적이 없는데 단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오늘 태용호 공사의 3층 서기실이 암호란 이 책 여기에 이제 자연히 저쪽에 아까 유시민이라는 이상한 분하고 시민. 그다음에 임수경이라는 이런 분의 이름이 자연히 이제 튀어져 나왔는데 사실 임수경 씨가 정말 한반도의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 태용호 공사의 책을 정말 첫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심도 있게 읽어보고 그렇게 하고 진정한 통일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허 위원장님의 1분 칼럼이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애기 엄마가 늦둥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거기 이렇게 산책을 갔다가 초등학교 이제 현관을 들어가니까 자주적인 어린이, 민주적인 어린이, 통일을 지향하는 어린이 이렇게 이제 써붙여놨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우리 태공사님 책의 끝에 노예 해방을 말하면서 이제 노예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 상태와 자유. 그런데 그 평생을 거기서 보내시고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이 노예의 삶을 물려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른 걸 떠나서 그건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야겠다. 이렇게 동기가 크셨던 것 같아요. 왜 우리 나라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기본이 되는 자유의 삶과 노예의 삶이 있는데 그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토록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소홀히 하게 되고 말았는지 참 이 부분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후반부에 가면 그 북한에서 가짜 교회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짜로 교회를 세워놓고 또 가짜 교인들을 동원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놓고 그 교회를 또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시에 걸린 사람들이 몇 프로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한 부류는 음악대학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악보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 담장 밖에서 서성거렸던 음악대학 학생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냥 서성거리는 어떤 아저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취조 끝에 오래전에 희난을 가졌던 사람인데 교회라는 것이 서니까 근처에 와서 조성거렸던 그런 분이. 그래서 그 보이부 사람들이 이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믿음이라는 건 그 안에 남아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평양에 국한하기로 했다는 거죠. 처음엔 지방에도 다 그렇게 세워서 선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을 축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랑 얼핏 떠오르는 게 예전에 그 평양 봉수교회나 칠골교회가 가짜교회라는 그 논쟁이 한국교회에 있을 때 한때 국사편찬위원장을 됐던 이만땡 모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들이 가짜교회면 남한교회는 진짜 교회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교회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좀 더 진실된 그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 문제이고, 북한교회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이게 허구냐 진실이냐 이 문제인데 그걸 같이 놓고 비교하고 그런 사람이 한국사 좌경하에 그 큰 역할을 한 그 시기를 담당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뭐랄까 좀 갑갑한 느낌. 여전히 그런 그 한국교회 일각의 그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 지상주의에 매몰된 어떤 그 낭만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빨리 그 좀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네. 1분은 넘었지만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었어요. 윤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어쨌든 이 책의 마지막 저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지만 자유로 끝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의 클로징 멘트로 대신할까 합니다. 결단이 늦어질수록 회복을 위한 희생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결단의 요체는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다. 그 출발은 첫째도 용기, 둘째도 용기, 셋째도 용기이다. 용기 있게 입을 여는 자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공포가 전염되는 것 이상으로 용기에도 강한 전파력이 있다. 우리 모두 자유를 위한 용기의 전도사가 되자. 승리가 성큼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MBK 대표 도태우. 저는 이 책을 진짜 엄마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보면서 북한에서도 이 끈끈한 자녀에 대한 사랑, 가족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우리가 몰랐던 그런 그 북한의 그런 아이들을 위한 그 사랑, 그런 것들을 좀 봤는데, 진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예의 삶이 아닌 자유의 삶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이 엄마들이 그런 생각 없이 우리가 이 노예의 길을 자꾸 쫓아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답답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노예의 삶이 무엇이고 정말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요즘 이제 뭐 내일이 또 선거이기도 한데요. 걱정하시는 우리 우파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붉은 물이 든 이런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물들지 않은 세대가 와야지 좀 정상적인 국가가 되지 않느냐, 정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그 역사 교육을 보면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월간조선에서 제가 이번 6월호에 서울대학교 역사과 교수를 지내시고 KBS 이사장을 하셨나요? 그 이인호 교수님 인터뷰를 봤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좌경화가 많이 돼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지금 사학계는 사실상 파산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걱정스러운 현실이고요. 이런 현실에서 어떤 북한의 어떤
민낯이라고나 할까요? 북한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태공사님 책, 암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예, 북한은 악의 국가니까 그것을 이제 그대로 보시고 깨닫는 바가 많고, 또 우리 우파 그래도 살아있는 똑똑한 사학계 뭐 교수님뿐만 아니라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대반전을 이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민초들도 바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북한의 체제를 잘 모르고 네이처, 그 다음에 진짜 체제를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주사파 정부의 네이처를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설마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어웨어니스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각성이 없다고요? 각성이 없죠. 그래서 북한의 그 네이처에 대해서 이 태영호 공사 책이 확실히 잘 전달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주사파의 실체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또 따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이 두 개만 확실히 알면 평화라는 허구를 갖고 자유를 질식시켜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중한 때 우리 태영호 공사가 이 책을 좀 내주셨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에 뭐 그 좌파냐 아니 우파냐 몰라가는 우파 뭐 수꼴통 우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애국 진영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분들이 좀 일을 좀 잘못하다 보니까 지금 막 이렇게 짓밟히고 구속으로 몰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 태영호 공사 아주 이럴 때 북한에서 실제 체험한 일, 이 두 분이 북한 사회가 이렇다, 그다음에 남한 분들한테 정말 깨우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는 자유의 가치,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자 하는 분들이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탈북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허광민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한국은 어떻고 북한은 어떻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런 분이 와가지고 한마디 딱 하니까 사람들이 좀 다시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깨치는 이런 어떤 옛날 말하면 새마을운동 같은 이런 그걸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태우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주 민주 통일, 예전 1980년대 우리 자민통이라고 해가지고 주사파의 한 부류인데요. 북한에서 처참하게 그렇게 인권 유린이 있고 살육이 있어도 이 남쪽에서는 그들의 이념이 살아서 초등학교까지 스며들었다는 것은 참 비극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잘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미북 회담 이후 그리고 북한의 유일사상 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북한에서 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데 북한이 원하는 그 체제는 무엇인가, 유지하기 원하는 체제는 무엇인가, 미북 회담 이후 그리고 북한 체제의 유지는 가능한가에 대해서 다음번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